파트 8 낭독 소리내어 읽다. 시는 나의 것이네. 하지만 친구, 자네가 그 시를 낭독할 때 그 시는 마치 자네 것으로 보이네. 마르티 알리스. 낭독은 글을 읽을 때 더 많은 감각을 요구한다. 에너지를 더 쏟게 하지만 그만큼 큰 혜택을 준다. 글의 더 깊은 이해를 통해 작가와의 만남을 더 밀도 높게 만든다. 챕터 1 낭독의 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성경. 낭독의 역사.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 영화 크레디트가 다 올라가고 영화관 직원이 나가라는 눈치를 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한 영화가 딱 하나 있다. 반지의 제왕이다. 신화가 어우러진 중세풍 판타지를 워낙 좋아하는 데다가 작품의 위용이 너무 대단해서 감동의 무게로 인해 몸을 좀처럼 일으킬 수 없었다. 이 영화의 원작자는 J.R.R. 톨킨인데 그는 판타지 소설의 창시자이자 동시에 거의 모든 롤플레잉 게임의 원형을 제시한 대단한 인물이다. 1930년대 어느 날 톨킨은 옥스퍼드 근교에 있는 독수리와 아이라는 이름의 술집을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C.S. 루이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톨킨이 자신이 쓴 소설 초고를 낭독하는 날이었다. 이 모임의 이름은 잉클링스. 잉클링스는 톨킨, C.S. 루이스 등 옥스퍼드 대학의 지성인들이 책을 낭독하고 토론하는 독서클럽이었다. 솔직히 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톨킨보다 C.S. 루이스를 더 좋아하는데 그가 쓴 책은 내 서재에 모두 있다. 잉클링스도 루이스를 읽다가 알게 되었다. 톨킨과 루이스의 우정은 대단했다고 한다. 톨킨은 루이스가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데에 큰 몫을 했으며 둘은 성경과 신화에 대해 많은 대화와 토론을 했다. 이후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가 된다. 흔히 세계의 3대 판타지 소설로 반지의 제왕, 어스시 시리즈, 나니아 연대기를 꼽는데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가 바로 루이스이다. 독서 모임에서 톨킨의 소설은 멤버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루이스가 그를 옹호하며 카리스마 있게 좌중을 조용하게 했다는 후문도 있다. 왜 낭독이 대세였을까? 여러분은 평소에 책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는가? 낭독. 아니면 조용히 눈으로 읽는가? 묵독. 독서법 강의를 할 때 보면 100명 중 한두 명 정도만이 낭독을 한다. 낭독은 사라져가고 있는 독서법이다. 하지만 옛날에는 사정이 정반대였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곧 낭독을 의미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는 암브로스 주교가 소리를 내지 않고 묵독을 하는 모습을 너무나 의아하다는 듯이 서술하는 대목이 나온다. 비슷한 시기에 알렉산더 대제 또한 자기 모친이 보낸 편지를 말없이 읽어 부하들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시에는 묵독이 통상적인 독서가 아닌 일탈의 독서였다. 서구에서 묵독은 10세기가 지나야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고대부터 오랜 기간 낭독이 독서법의 대사로 자리 잡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고대는 기록 문화가 아니라 구전 문화였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노인은 불타는 도서관과 같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지혜는 수많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의 말을 통해 전수되었다. 지금은 문자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문자의 발견이 그리 대단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문자는 지금 눈앞에 없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할 말을 언젠가는 발음할 수 있도록 종이에 쓴 대화에 불과했다. 스크립타 마네트, 베르바 볼라트 라는 독서의 고전적 표현은 지금은 글자로 쓰여진 것은 영원히 남고 말로 표현된 것은 공기 속으로 사라진다라는 뜻으로 여겨지지만 고대에는 정반대의 뜻으로 쓰였다. 글자로 쓰인 것은 영원히 죽어있는데 반해 누군가 큰 소리로 읽어준 텍스트는 혼이 들어가 생명을 얻고 날개를 달아 훨훨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당연히 옛 도서관에서는 지금 느낄 수 있는 장엄한 고요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최초의 도서관으로 추정되는 아슈르바니팔 왕의 대도서관에는 많은 학자들이 텍스트에 영혼을 불어넣느라 무척이나 시끌벅적했을 것이고 서로 침을 튀기며 토론하고 논쟁하는 모습이 일상적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문자 문화를 혐오했다. 소크라테스에게 말은 의미와 음성, 가락, 강세와 억양, 리듬으로 충만한 동적인 실체이며 검토와 대화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 글은 죽은 담론이자 불가변적인 침묵에 불과했다. 대화법을 통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자들에게 내면화시켰던 소크라테스에게 글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글이 사람의 기억을 파괴한다고 생각했다. 구전 문화에서 기억은 현존하는 문화와 사회적 지식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만약 사람들이 기록에만 의지하게 된다면 기억 능력은 소멸할 것이며 이는 공동체의 입장에서 매우 치명적인 일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명언을 비웃었을 것이다. 당시를 생각해보면 구전 문화가 주요 패러다임이었고 쉽게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도구 자체가 매우 부실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말에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낭독이 대세였던 두 번째 이유는 예전에는 띄어쓰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글은 말을 위해 적어놓은 것 뿐이었다. 어차피 낭독할 것이었기 때문에 띄어쓰기나 구두점을 발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 글을 읽어보면 묵독은 매우 힘들지만 낭독에는 그다지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 고대 문자를 보면 거의 대부분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글을 읽는 방향은 상당히 달랐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헤브루어와 아랍어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위에서 아래로 읽었으며 어떤 문자는 소가 쟁기질하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다가 글이 내려갈 때는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했다. 우경법이라고도 한다. 심지어 아즈테거는 선이나 점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페이지를 가로질러 읽어야 하고 마야 문자는 가로로 몇 쌍의 글을 한꺼번에 읽어야 한다. 현재 묵독을 가능하게 했던 띄어쓰기와 구두점의 발달은 필사가들의 필요에 의해 점진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4세기부터 필사가들 중에서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정지와 휴식이라는 필기 방법이 사용되기 시작됐는데 이 방법이 독자에게 글의 내용을 더 명료하게 전달한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또한
필사자들의 대부분이었던 수도사들의 침묵을 수련하기 위한 노력. 9세기에 필사자들에게 적용된 침묵 규칙 등이 띄어쓰기를 탄생시키게 되었다. 띄어쓰기는 결국 묵독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프루스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도록 했다. 진정한 책은 밝은 햇살이나 다정한 대화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침묵에서 탄생해야 한다. 그렇게 낭독은 묵독에게 자신의 왕좌를 내주었다.